정신과 전문의이고 작가이고 팟캐스트 진행자인 김지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 요즘은 유튜브로 하고 계시죠?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 10만을 고지에 두고 이제 못 올라간다고 좀 네. 서운해하셨는데 이제 실버 버튼 받았습니까? 받으셨나요? 예, 배송 왔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작가, 팟캐스트 진행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신데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게 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사실 돈 제일 잘 벌리는 게 메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제일 재밌고 편하긴 한데 네. 돈이 안 되니까 이것만 아.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네. 열심히 진료실을 또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팟캐스트라는 게 매력적인 플랫폼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제적인 이득은 좀 네. 적죠. 네. 자, 김지용 쌤 오니까 확실히 좀 유명한 분 나오시니까 댓글이 갑자기 막 늘고 있는데 뭐 그냥 김지용 원장님, 지용 쌤 뭐 쭈루룩 그게 실렸고요. 실버 버튼 축하드린다고. 실버 버튼 축하드린다는 댓글도 달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고 나오 지금. 네, 실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유퀴즈 나오신 분, 맞습니다. 네,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오셨던 그분이시기도 하죠. 네, 어느덧 그게 재작년이더라고요. 아. 네, 저는 영원히 어제처럼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유퀴즈 언더블럭에는 무슨 이유로 나왔던 겁니까? 그 작가님께서 좀 네. 연락이 오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게 현실인가 좀 잘 믿기지 않았는데 일단 뭐 불러주시니까 나갔고요. 네. 네, 컨셉이 뭐였어요? 그 방송분은? 역시 코로나 우울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아무래도 우울증 환자분들 계속 느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유퀴즈를 굉장히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김지원 선생님이 나온 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자들 저희랑 라이벌이어서 경쟁 프로라서 패스했던 것 같아요. 안 봤던 것 같아요. 채널 돌리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같은 회차에 이제 공유 씨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아마 공유 씨는 봤는데? 네, 다들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공유 씨도 그럼 얼굴 봤습니까? 예, 봤죠. 보셨어요? 네. 그 유재석 씨 실물 영접한 거하고 공유 씨를 실제로 본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았습니까? 제가 남자인데 뭐 어느 게 더 좋냐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둘 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는데 유재석 님을 뵌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공유 배우의 팬클럽 회원들이 김지영 선생님 인스타나 이런 데 가서 뭐 댓글 테러 같은 거 하지 않을까. 물론 제 와이프는 그날 이제 공유 씨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가가지고. 네. 그때 처음으로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와이프분이? 네. 처음은 아니고 뭐 한 세 번째 정도. 네. 근데 엄중식 저 삼행시 나왔어요. 네. 은혜님, 엄하게 생긴 중요한 교수님, 시겁했어요 코로나 소식. 네, 뭐 웃기진 않지만 네, 말은 되니까 이분한테 일단 커피 보내드리고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더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김지영 선생님 모셔놓고 엄중식 삼행시 자꾸 소개하면 이제 약간 실례인 것 같아서 김지용 삼행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용 삼행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작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지용 선생님이 오늘인가요?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에 나온다고 홍보글을 올리셨대요. 네. 그래서인지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나 보군요. 의리가 있네요. 네, 제가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네네. 귀찮음이 좀 심해가지고 오는 지하철에서 아. 지금이라도 올려야겠다 싶어서 네네.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생긴 지용쌤 이런 글들 외모가 범상치 않으시네요. 뭐 이런 댓글이 지금 몇 개 올라왔는데 요거는 다 이제 주변 지인들인 거죠. 전문 용어로 이제 프락치 뭐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네.
그 유키즈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음. 그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환자 수가 늘어난 과 중에 하나가 정신과라고요. 네. 그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과를 찾으신 환자분들은 뭐를 제일 힘들어했을까? 뭐 짐작은 됩니다만 네.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급격히 늘어난 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급격히 늘어난 과가 정신과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과일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하나를 꼽자면은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단절인 것 같아요. 단절이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 단절. 네,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짜 꽤 역할이 컸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네.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해질 것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 할 짓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특히 자가격리 되면은 네. 특히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가격리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 일찍 헤어지고 뭐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나마 약간씩 연결돼 있던 고리들이 많이 끊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람이 저절로 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네. 예, 연결이 있어야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거리두기가 마음이 편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절 때문에 좀 우울함을 느끼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 혹은 또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사회적 관계들이 이미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면 재활의 의미처럼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만나야 되고 예전에는 나갈 곳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이제 동호회 같은 곳들도 모임이 한창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들도 있었고 뭐 종교 모임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네. 예. 그래서 온라인 모임이 활성된 것 같은데 그 뇌부자들 구독자 애칭이 혹시 리치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지금 브레인 리치여가지고 브레인 리치요? 뇌부자들. 브레인 아, 리치. 네.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에 리치님들께서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끈끈하네요. 구독자분들하고. 네, 그 부럽습니다. 리치 분들 몇 분이 나는 공유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김지용 나온 것만 봤다. 이런 댓글 주고 계시네요. 저희는 반성해야 네. 됩니다. 아, 나는 네. 사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샤이하신가? 아, 네. 포도맛 젤리님이 뇌부자들하고 나에서 콜라보 해달라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뇌부자들보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네. 이분은 이제 리치가 아닌 거지. 그렇군요. 네. 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명도 그래요? 아니고. 네. 이거 검색을 하면 그 구글링 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거 코로나 블루 진단명은 아닌 거죠, 네, 확실히. 진단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게 이제 우울감을 표현하는 용어로 좀 원래 널리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도 산후 우울증이 있고 그 전 단계인 산후 우울감이 있어요. 그걸 이제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하거든요. 네. 포스트파tum 디프레션과 블루의 차이가 있는데 산후 우울감은 한 50에서 75%가 겪는다고 해요. 근데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는 한 10에서 15%인 거죠. 코로나 블루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네. 이 중에 점점 더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내가 우울한지 몰라. 그렇게 지내다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발전하는 경우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내가 우울한 줄 알고 나 우울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닐 줄 알지만 실제로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짜증이나 화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신체가 아픈 걸로 감정을 잘 인식 못하고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해되지 않는 신체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코로나 우울증도 똑같죠. 네.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 문서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럼 해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울적하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기분 나쁘다 이런 거는 뭐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아니, 저도 그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은 우울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들 이 뭐 상황에서. 근데 사실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감염 문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통제 자유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경기를 봐도 외국 관중석은 꽉 차 있고 예, 마스크 벗고 그냥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코로나 관리는 정말 잘해왔지만 그 대신에 그 엄격한 관리 속에서 부작용처럼 우리가 떠안은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실제로 그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킴 이름님께서 저는 그래요. 좀 둔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정말 심해졌을 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제이 나니쌤도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구구가가님이 맞아요. 저도 둔해서 스트레스 받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저희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는 거 네, 어떨까요? 보시죠. 네.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코로나 이후에 늘고 있다라는 통계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입니다. 네. 이게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추이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분노 조절 범죄도 늘고 있고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이런 그래프네요.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좀 늘었어요? 네, 저 그래봤자 624명인데 사실 제가 몇 명을 받겠습니까? 네, 근데 네. 모든 정신질환이 아마 통계적으로 다 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우리 뇌가 과부하를 받다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 기존에 우리가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좀 나와서 많이 풀었어요, 사실. 운동하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도 네. 하고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뭐 게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그냥 필수제처럼 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꽤 크게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들은 계속 쌓이는데 풀릴 곳은 없고 그러니까 갈 곳 잃은 분노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게 분노 조절 장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까지 생겼나 봐요. 네. 네. 그 해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보다 불안 장애가 크게 늘었다. 이런 통계는 제가 본 적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불안하다. 아까 이제 그 방독면 사진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죠. 그렇죠. 네, 우울과 불안은 뭐 그냥 양날의 검이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여가지고 그냥 우울과 불안은 기본적으로 뇌도 좀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둘 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질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그래서 치료제도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게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뇌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마 쪽에 전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지고 대신에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원초적인 부위인 변연계라는 곳의 활성은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냥 이유 없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만성적이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되게 더 심해지는 법인데 정말 지금 너무 만성적이잖아요. 네, 예, 우리 그렇죠. 뇌가 지쳐갈 때도 됐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랑 화병이랑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어느 분이 주셨는데 이건 조금 다르죠. 네, 다르죠. 일단 저 정신질환 병명 목록 쭉 보면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아 따로 있어요? 네. 화병이 실제로 있죠. 네. 네. 화병은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해성 기자? 아 나이사 몇 년 차인데 알죠. 아, 네. 화병은 화병입니다 영어로도. 네. 그렇죠. 여기 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포도맛 젤리님이신데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도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맞나요? 하나 더 달아줬어요. 마동석 같은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을 굉장히 잘하던데. 네.
네. 네, 마동석 씨에게도 대들어야지 저희는 진단을 내립니다. 확실하네요. 확실하게 네. 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덤벼야 분노 조절 장애다.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조금 갑질을 하거나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좀 뭐랄까 미성숙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죠. 네. 그걸 이제 되게 잘 포장하면 삶의 지혜, 네, 뭐 생존 요령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네. 조금 치사하지 않나요? 그런 거죠. 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별로죠. 네. 그 리치라 그랬나요? 그 뇌부자들 네. 팬들이 되게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은 게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진행자 2명은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어가지고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지영 쌤만 앞에 허전해서 우리가 남기는 이 댓글들을 다 못 보실 것 같다.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사랑받고 계시네요.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좋겠어요. 네. 네, 되게 뿌듯하네요. 그 남의 집 와서 자랑하는 꼴이라 이게. 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리치께서 네. 이거 저 다시 보기에서도 실시간 댓글도 아마 보일 것이다. 네. 걱정 네. 마라. 그랬더니 맞아요. 또 다른 분이 우리 지용 쌤 바빠서 다시 보기 못 본다 이거. 큰일이다. 뭐 이런 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네. 저희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죠. 네. 네. 뭐 저희 MC들이야 이제 제작진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막 네. 실시간으로 감독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서 노트북이 있는 거니까요. 뭐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는 또 백신이 있어요. 음. 그리고 마스크라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울적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일들은 혹시 좀 마스크처럼 좀 백신처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뭐 심리 방역 이런 비법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네. 그 심리 방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곳에서 아마 홍보를 해왔을 텐데요. 이 사람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잘 맞는 심리 방역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아까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느낌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기도 한데요. 혼자 그냥 집에서 뭐 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섞인 카페에 앉아 있는 것만도 우울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뇌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시는 게 라디오나 TV 같은 걸 집에서 안 보더라도 틀어놓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 많죠. 네, 그게 뇌에 필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뭐 나이사나 아니면 뇌부자들 같은 유튜브 채널 솔직히 네. 그냥 많이 보셔도 되고요. 라디오 그냥 틀어놓고 있어도 되고요. 특히 소통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한 외출은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외출하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사실 잘 살펴보면은 사람 없는 시간대와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럴 때 네네. 나가서 마스크 쓰고 햇볕도 쬐면서 밖에 좀 걸으시고 아니면은 뭐 낮에 못 나갔다 이러면 밤에 친구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다 들어오면 이거 방역 수칙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코로나 시국에라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저희 앞전 시간에 했던 거긴 하지만 코로나 신조어를 김지용 선생님한테 한번 퀴즈로 내보고 싶은데요. 혹시 산스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산스장이요? 네, 산스장. 또 전혀 모르겠네요. 힌트를 모르는 드리자면 걸로.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약간 있습니다만 몇 초 그 드릴까요? 집에 가시는 길에 다시 보기 하시면 우리 앞부분에서 이렇게 대답은 안 되는 걸로 하는 거군요. 네. 모르겠는데. 네. 너무 궁금해하실까봐 알려드리면 그 산에 올라가서 헬스하는 헬스장과 산, 아, 등산 네. 합친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김지영 선생님 그 팬들이 하도 이제 막 응원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니
저희 나이사 팬께서 아 진짜요? 나이사 찐 팬이에요 이러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못 그랬더니 봤어요. 또 다른 김지영 쌤의 팬께서 나이사는 뭐 하는 채널이에요? 경쟁입니까 지금? 배틀? 네. 그랬더니 우리 네. 저 나이사 팬께서 답도 달아주셨어요. 네. 의사 쌤들이 나와서 각종 네. 의학 지식을 재밌게 알려주시는 의학 방송입니다라고. 네, 네. 저도 전에 나이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저희 콜라보 하자고 얘기만 했었는데 네. 한번 해야겠네요.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 그 리치들이 하도 댓글을 열심히 다니까 우리 제작진이 카메라 감독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MC는 얼굴 잡지 말고 쭉 김지영만 잡으라고 지금. 뭐 그냥 끝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네. 뭐 우리는 그냥 저희는 라디오로 괜찮아요. 하죠, 뭐 네. 그냥. 네. 뭐 저희도 오디오로 나가는 게 참 편하잖아요. 네, 우리 뭐 얼굴 안 네. 잡히면 뭐 좋죠, 뭐. 아, 네. 그럼 지금부터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왜 쓰리샷을 잡으시는지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 코로나 걸리면 진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 뭐 난 안 걸려. 혹시나 걸려도 뭐 나으면 되지. 낫지 뭐 이렇게 하는 무심파가 있는데요. 예민파와 무심파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좀 대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뭐 성향의 차이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뇌의 불안 시스템이 각자 다 다른 거죠. 우리가 각자 혈압도 다르고 맥박도 다 다르잖아요. 네. 예, 그 다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불안 정도도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변연계의 활성도와 전전두엽의 활성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걱정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저희 뇌부자들 내에 다른 멤버는 이제 불안이 좀 높은 친구도 있고요. 저희 안에서도 갈려요. 근데 정신과는 이게 커먼 센스를 보는 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를 넘어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심해 보이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는 둘 다 뭔가 이제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불안하는 경우는 좀 불안 장애가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불안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그래서 그것 자체로 혹시나 좀 치료 대상일 수도 있고요. 불안이 높다 보면은 강박성 성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해지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불안이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불안이 높은 사람이 회피성 성격으로 가기도 해요. 그냥 불안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난 괜찮아, 난 신경 안 써라고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형이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난히 불안을 크게 느끼는 분들,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걸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감염시켜서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네. 혹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나치게 이런 불안이 많다. 그래서 남들이 너는 원래 걱정을 사서 한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다양한 거에 대해서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을 지금으로 땡겨와서 현재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몸에 긴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온갖 곳에 근육통이 있고 뭐 두통도 있거나 아니면은 소화불량 같은 것들까지 동반된다. 이러면은 정말로 불안장애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조금 더 생각이 많은 편이다라는 분들은 생각을 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네. 걱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냐, 그냥 걱정 좀 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인 방역 수칙 지키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챌 때마다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 알아채고 끊어주고 알아채고 또 끊어주고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그때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죠. 뭐 사실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언제 정신과를 찾아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대답은 본인이 불편할 때, 힘들 때 아닙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업활동 등에 문제가 생길 때. 네, 이거 2개의 기준. 네, 근데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뒤집어 말하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 네. 그러면 가볼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럼요. 거꾸로 나는 별로 안 힘든데 음. 주변 사람들이 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막 회사에서 계속 혼나고 심지어 잘리고 네. 가족들한테도 계속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은 꼭 가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후자는 잘 안 갈 것 같은데요? 본인은 안 힘드니까. 네, 잘 안 오죠.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잘 안 오시는데, 근데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뭔가 자존심하고 결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데 자존심 내려놓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내려놔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막 끝까지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내고 너 나 지금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냐 이러면서 막 오히려 큰 소리 내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과 가는 거를 싫어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정신과에 관련된 편견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정신과와 관련된 가장 흔한 편견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사실 여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보험 들 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특히 그 여성의 경우에는 임산부 보험을 못 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일부 사실 대부분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에 수많은 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들마다 약관이 다 달라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은 페널티가 없고요. 그리고 간혹 페널티가 있는 것들도 보통 처음에 작성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6개월 이내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 그쪽에서 우리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6개월 이내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치료받는데 그 어떤 지장도 없습니다. 불이익 받으시는 거 그 어떤 것도 없고요. 네네. 근데 요 임산부 보험 들 때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산모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 보험 들 때 태아 보험이나 유아 보험 들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뭐 그 유산 방지제 같은 거를 뭐 처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해서 그런 항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험 가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6개월이라는 게 네.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료를 가서 네네. 2주일치 약을 먹었어요. 그럼 그 약 먹은 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같은데. 그 마지막 진료일 기준 아닐까요? 아마도 그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보험사의 기준이지 않을까요? 네, 설계사분께 그냥 음. 각각 다 네. 확인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고 요즘은 보험을 적용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잠깐 뇌부자들 광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뇌부자들이 네, 질투하고 계시단 네, 말이에요. 뇌부자들 멤버들이 다른 어떤 보험 회사하고 같이 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있어요. 아. 정신과 진료 전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네네. 것도 있고 지금 베타 서비스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건 아니고 이제 뭐 특정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해서 적용이 될 건데 사실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는 설마 전국에서 저희만 만들었겠어요? 아마 여러 군데서 네. 정신과 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을 거고요. 네,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또 정신과 관련해서 편견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정신과 처방되는 약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생각이 멈춰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증상이 진짜 나타나는 건지, 그럼 왜 이런 증상이 음. 나타나는 건지. 아, 요것도 아마 그 맞습니다. 일부 사실 대부분 사실 아닌 뭐 이런 비슷한 답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 이거는 저희과 약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과 약 중에도 멍해지고 생각 멈추는 약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네. 네네. 네, 일단은 정신과 약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거 단어 자체가 편견입니다. 나 내과 약 먹어, 나 정형외과 약 먹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나 당뇨약 먹어, 나 혈압약 먹어, 나 뭐 해열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정신과 약 먹어라고 안 해요. 정신과 약이 제가 운영하는 저희 병원에만 200개 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다 약을 하나로 뭉치겠어요. 도매금 해버리면은 그 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다 포함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신과에만 편견에 가득 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멍해지고 생각을 좀 줄이는 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정신병 약물들, 도파민을 좀 줄이는 뭐 조현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활성도를 조금 낮추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게 근데 환청이나 망상을 줄이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 용량을 찾아야 되고 또 항우울제가 적당한 용량에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맞거나 약간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멍해지고 쉽게 깜빡깜빡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무조건 부작용 아니다. 그냥 플라시보 느끼는 거다. 혹은 질병의 영향이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산분 진료가 일어나는 현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부작용을 무시받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부작용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더 이렇게 아쉬웠고 화난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또 편견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못 끊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왠지 네. 이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 수도 아닐 수도. 일부 사실 대부분 사실 아니면 또 그렇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음. 질환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약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중증 정신과 질환인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제 반복해서 재발한다. 네, 이게 반복이 약을 끊었더니 재발하는 게 2번 이상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워낙 재발될 때마다 삶의 퀄리티가 워낙 무너지게 되니까 평생 드시는 게 낫다라고 권유드릴 때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보통 6개월 정도 약물 치료 기간을 끝내고 나면은 약을 끊게 됩니다. 네.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분야가 정신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쵸? 고혈압약, 당뇨약도 네.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네. 그 탈모 치료제 같은 것도 뭐 원하면 평생 먹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맞아요. 근데 꼭 저희과 약에만 다들 이런 그러게요. 강한 잣대를 좀 들이미시면서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이게 진짜 공격을 하루에도 여러 번 음. 받으니까 이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편견 3가지를 여쭤봤는데 셋 다 네. 아주 일부는 사실일 수 있지만 네네. 더 많은 대부분은 경우에는 사실이 대부분의 아니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네. 네. 그 지금 저희가 편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필링 굿님이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것을 배우자 될 사람한테 알려줘야 할까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다 괜찮은데 편견을 가질까봐요라고 주셨고요. 네. 네. 이 댓글을 보고 바로 또 승하 김님께서는 우울증 약 먹은 걸로 편견 갖는 배우자라면 저는 결혼을 안 오, 할래요. 사이다시다. 네. 라고. 네, 그리고 모짜렐라 님도 결혼을 그냥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지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 들으면 뭐 굳이 말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자 다들 이제 배우자가 있으시지만 전에 어떤 약 먹었었는지 무슨 병 있었었는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캥겨서 다 알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괜찮으시다면 더더욱 알릴 필요가 없고요. 네. 지금 만약 치료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알릴지, 알리는 게 나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다 나은 거는
절대 알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그냥 돌발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정신과 치료제 복용 이런 거 말고 음. 이미 완료가 된 일이에요. 네. 근데 나는 왠지 남편한테 캥겨요. 아니면은 와이프한테 좀 캥기는 일이 있어요. 네. 이거를 말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저는 이거 똑같아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아니 왜 말해서 뭐 긁어부스럼 살 일이 있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내심 바라는 거는 나의 이런 약점인 부분을 밝혔는데도 나를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일종의 이제 약간 유기불안, 분리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더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요. 뭐야 굳이 상대가 더 보듬어주고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잘 잘 안 안 일어난다고. 일어난다고. 그냥 상대가 마상을 입는 일이 아. 흔하지. 아니 사실 음. 그 아까 이제 댓글들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 배우자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네. 근데 진짜 괜찮은 배우자라고 해도 그냥 너무나 안타깝게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쵸. 예. 그냥 옛날에 정신과 진료받던 사람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부모님 중 누군가가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괜히 편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도. 맞아. 예,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정신과 약에 대한 약이나 치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음. 인생을 살면서 네. 굳이 얘기할 지금 필요가 김지용 없다. 쌤 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그럼 지용 쌤은 결혼하기 전에 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뭔가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많지 않을까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제가 저는 어릴 때 틱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눈을 자주 깜빡여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혼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틱인지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소아정신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네, 뭔가 저한테 기구를 가지고 놀게 했어요. 네. 그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약을 먹었었더라고요. 네, 그거를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네네. 야, 너도 약 먹었었잖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하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와이프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죠. 나는 정신과 과거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약한데? 결혼을 한 거고 약해. 약해요. 아니 근데 그 굳이 네. 결혼하실 분한테도 말 안 한 거를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말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 와이프 이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요. 더 센 거는 말할 리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굳이 말해야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거는 그래도 미리 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옳다. 빚? 그런 게 있을까요? 대출? 카드빚? 대출 카드 빚?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일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쪽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이거 말씀 잘못하시면은 이제 약간 저분 인생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그래서 이혜성 기자는 최소한 카드빚 같은 거는 결혼하기 전에 공개해야 된다, 까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뭐 경제 공동체니까요. 그럼요. 네, 그 2세를 계획하고 계실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좀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2세를 계획할 때 대부분의 거의 뭐 99%의 경우에 정신과 약물을 끊어야 되는데요.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약물도 다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증상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뒤늦게 알리게 되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중요한 말이네요. 굳이 사전에 그 배우자 후보자들끼리 확인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는 그 2세 계획 같은 거는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아이를 한 7명쯤 낳고 싶은데 한쪽은 아이를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혜선 기자는 카드 빚은 최소한 까야 된다. 그럼요. 네. 그 그렇습니다. 동의하신 그 시청자도 있어요. 근데 빚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군요. 새콤달콤님. 네, 좋습니다.
저희가 김종 쌤이랑 이야기를 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막바지에 다 이르렀는데요. 저희 그 사연 좀 보내달라고 코로나 음. 관련해서 고민 있으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몇 개가 들어왔거든요.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작년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간다 함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에서 만나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도 비대면, 2학기도 비대면, 3학기는 설마 했는데 오미크론으로 또 비대면입니다. 대학원 동기들도 다들 아쉬워하는 것 같고 교수님들도 학생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아쉬워하십니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지막 4학기만이라도 꼭 대면 수업을 하고 싶네요. 저는 그래도 대학원생이라 학부 시절에 OT도 가보고 학생다운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나 작년 새내기들 그리고 올해 들어올 새내기들은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얼른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정신과 의사가 조언할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학을 하십시오. 그럼 되잖아. 괜찮은데요? 이거 네. 저희 그 코알라님이 네. 보내신 사연이라고 코알라님이 하네요. 보내신 네네네. 사연이에요. 네. 휴학을 하고 마지막 4학기를 코로나 오미크론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동기들이 달라져 있나? 그들은 다 졸업해서? 글쎄요. 네. 김지영 쌤 이분한테 어떤 조언 드리겠습니까? 사실 뭐 정말로 그런 걸 더 누리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휴학하는 게 맞겠죠. 휴학하는 게 맞을 거고 참 너무 그냥 아쉽고 속상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손을 떠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손을 떠난 문제고 저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그리고 뭐 한창 진행될 때 가끔 뉴스에 막 이 시국에 이렇게 놀다니라면서 막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 사람 모여 있는 영상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밑에 욕하는 댓글 달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번 진료실에서 뒤통수를 되게 세게 맞은 듯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분께서 와서 자기는 그냥 요즘엔 놀기 시작했다. 막 클럽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솔직히 내 젊음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예, 선생님 젊을 때 놀지 않았어요? 술 먹으러 다녔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나의 대학교 2, 3학년 시기가 이렇게 다 없어지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지켜야 될 또 본인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원칙을 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대학원생 분께는 아까 정말 너무나 현명한 조언을 이미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라면 휴학하시는 게 이런 식의 발상 전환도 있네요. 우리 네. 스런님은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먹게 되는 것도 혹시 마음이 허해서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대표적이죠. 네, 대표적이죠. 네, 먹으면 우리 기분 좋아지고 공허한 마음도 좀 일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로 이제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되게 힘들 때도 우리는 먹는 경우 많습니다. 야식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경우 많죠. 왜냐하면 먹는 순간은 그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다 끊겨요. 그래서 먹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따라오니까 네, 부작용이 없는 다른 방법도 좀 적당히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미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꽤 적응을 했는데 초기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이 많아가지고 확진자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 오래전에 네.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나가지도 그 얘기 못하고. 잘 안 하죠 이제. 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만의 행복을 챙기는 법, 코로나 시대를 견디면서 일상을 잘 지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살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향해야 되는 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 이 시국에 뭐 여행 갈 수도 없고 뭐 완전히 예전처럼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의미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많은데 원래 행복은 되게 순간의 거고 조그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되는 완전한 행복이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복들을 그냥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잖아요. 뭐 영양제도 먹고 헬스장도 가고 뭐 유튜브에서 보면서 동작 따라하기도 하고 정신 건강도 똑같습니다.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나이사도 보시고 뇌부자들도 보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일부러 햇볕도 쬐시고 이 시국이지만 한가할 때 친구도 만나시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떤 분이 김지영 쌤 가리켜서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건가, 인기가 많아서 잘생겨 보이는 건가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저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긴 터널을 지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작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노의사다가 함께했던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 생방송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지용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2주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면 이겨낼 수 있다는 정신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전에는 뉴스, 그리고 뭐 오후에는 힐링, 치유, 그리고 저녁에는 나름 예능 방송을 지향했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미도 찾고 정보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 생방송은 마무리되지만 유튜브 청년의사 나노의사다 채널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줄여서 코파라라는 것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 저희 코안심 TV 시즌 2처럼 끝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해 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항상 함께 시청해 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볼까요?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방송 만드는 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